대체 불가 정치권의 닭가기 적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홍천, 조홍천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또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기간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특검 수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꾸리기로 했다는데 이거 좀 어떻게 흐를까요? 벌써부터 투서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정부를 혁신하고 뭐 예. 네이밍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겠다 그런 것 같은데 뭐라고 네이밍을 하건 간에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건 적폐청산 시즌 2.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예. 그때도 각 부처별로 TF를 설치하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계속 체크했잖아요. 근데 2017년에 설치를 했는데 2018년 4월 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그 기준을 두고 명확하게 하고 확실한 것만 해라. 부작용이 크다. 예.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당시 부역자 색출, 적폐 부역자 색출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공직사회가 경직이 되고 복지 안동을 하고 상당히 흔들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글쎄 지금 특검을 지금 3차례 연장했나요? 어쨌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석 달, 넉 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형사적으로 지금 내란이라고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예. 헌법적으로는 헌재에서 파면을 해서 헌법적으로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결론이 났고 또 정치적으로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 지켜보고 차분히 형사적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로 시끄러워서 그게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김현지 비서관 실장으로 인해서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지 애드벌룬을 딴 데다 띄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약간의 좀 시선 돌리기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3대 특검 야심차게 띄우고 뭔가 집권 초기에 국정 운영에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3대 특검이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걸 자인한 꼴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띄우는 거예요.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굳이 이런 거 띄울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보니까요, 49개 중앙행정부처 75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간은 어떻게 되냐. 이게요, 내란 동조 이건데 사실 내란이라는 게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계엄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이에요. 네. 예. 근데 계엄이라는 게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에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시작하고 사실상 그 다음날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 몇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 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 10개월을 조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용어를 쓴 공무원이 있었는가?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에 구체적으로 협조하거나 심정적으로 동조하거나 어떤 의사표현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윤석열식 통치 철학에 입각해갖고 행정처리라든가 한 사람들 그러면 들어온
그 작전사령부에 드론과 관련하고 북한 지역에 드론을 침투시킨 것과 관련해갖고 뭐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다 여기 들어가요. 육사에서 홍범도 그 장군 동상 네. 그거 뭐 치우자고 그때 거기 그럼 거기에 동조한 군 관계자들 다 들어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까지 이어질지 모른 채로 그냥 그렇죠. 상부의 지시에 따랐던 공무원들까지 다 예. 내란 가담이다라는 뭐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얘기 그렇죠. 하시는 그리고 거잖아요. 공직자들은요, 이제 갈수록 피라미드 구조 아니에요. 예. 급수가 높아질수록 그 정원이 줄어드니까 치열한 승진 경쟁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중상 비방 투서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예.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싹 그 물갈이, 예, 그러니까 공직사에 피바람 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75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이 정권의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물론 이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뭐 그 공직에서 이제 배제되겠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복지부동으로 해요. 남아있는 복지부동. 공무원들은 적폐청산 TF도 뭐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했지만 그래도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적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일어났던 뭐 일들이라고 예. 가정을 한다면 그게 적어도 몇 년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 정부의 배임 행위를 한 게 있는지 뭐 그건 백보를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지금 이 내란청산 TF는 그 불과 한 너댓 시간 사이에 일어났고 며칠 전에 송미령 장관이 그 한덕수 총리 그 재판에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나와가지고 자기는 뭣도 모르고 갔다.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안 가는 게 맞았다라고 하면서 눈물도 글썽거렸잖아요. 예. 장관이 뭣도 모르고 국무회의 갈 정도였어요. 그러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입김새 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하는데 헌법을 과연 존중하느냐 나는 그 좀 의문이 듭니다. 예. 헌법 제7조 2항에 보면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흔히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위법에 나와 있고요. 헌법에서는 보장된다. 보장된다. 권리예요. 예. 정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너 왜 전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 그거 부역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오로지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민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게 이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네. 근거입니다. 예. 근데 저번에 적폐청산도 그랬지만은 요번에 내란 척결 TF도 그러면 이 사람 내란 협조했어? 아니야. 그 기준이 뭐죠? 굉장히 자의적이잖아요. 자의적이죠. 그리고 뭐 어제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니까 경중을 따져서 형사처벌할 사람은 하고 그냥 인사조치할 사람 이미 하고 뭐 이렇게 특검에서 갈라발라하는 서너 달 거니까. 동안 샅샅이 해가지고 예. 중한 사람들은 다 지금 구속됐거나 아니면 재판 중이에요. 예. 아니면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으로 돼 있거나.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너 적폐, 너 내란 이라고 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에 반하는 거다 이거야 내 말은. 예. 그러니까 이 자체로 헌법 존중이 아니고 헌법 파괴예요. 지금 뭐 정식 명칭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인데 뭐 다들 그냥 해석하기로는 내란 청산 TF다. 그렇죠. 공직사회 내부의 어떤 물갈이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헌법 존중이 아니고 헌법 농단이라니까요. 아까 우리 지금 조 의원 그 설명해 주셨고 또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예. 어떤 특정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 송미령 장관 얘기하셔서 또 생각이 나는 건데 송미령 장관도 국무회의에 불려갈 정도의 장관 신분인데 모르고 갔다는 모르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밑에 더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장관도 모르게 알았을 리는 없어 보이는데 당연하죠. 송미령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될 분 같으세요. 네. 그럼 나머지 공무원들 처벌했을 때 공직사회에 반발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윤석열, 김영현은 사전 모의한 게 맞는데 예. 심지어 이상민이 사전에 그거를 알았는가? 뭐 지금 그건 법률적으로 또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박성재가 사전에 알았는가 몰랐는가? 근데 사전에 알았다는 걸 지금 특검이 수사로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지금 지난번 구속영 치면서 어떤 식을 순차적 가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고적으로 알았지만 그거를 내란에 그 계엄에 동조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굳히고 순차적 가담을 했다. 그 핵심들조차도 사전에 몰랐으니까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순차적 가담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갖고 그 얼굴 씌우려고 그러는데 예. 일반 공무원들이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거를. 거기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예. 그 조사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보도 받고 뭐 하지만은 업무용 PC와 휴대폰 네. 그거 다 까겠다는 거죠. 그거를 제출하라고 예, 했죠. 까라. 네. 안 까면 가담자인가요? 직무 뭐 배제인가 뭐 대기 발령인가 뭐 이렇게 시킨대요. 예.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 네. 물론 특수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까라 했을 때 안 까면은 뭐 불이익을 주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나는 이런 저 보안 누설 등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까라 그러면 까겠습니다. 다 서약을 자필 하나요? 서명을 해야 돼요. 예. 그거 돼 있는지 모르겠고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도 그 서명 다 받은 것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까라 안 까면 너 대기 발령. 뒷방으로 보낸다. 이게 과연 헌법 존중인가? 뭐 그리고 일단 각 조직마다 내부적으로 인원을 정해가지고 자신의 동료를 또 조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5호 담당자네. 예, 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북한식의 뭐 5호 담당제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출렁거릴 때마다 이런 게 지금 생기는데 예. 6.25 일어나고 뭐 물밀듯이 밀려들어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잖아요. 그때 각 면별로 인민위원회 생겨가지고 빨간 한장 두르고 반동분자 색출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서울 수바하고 정천강까지 올라갔을 때는 또 인민위원회 했던 사람들 그 색출했어요. 그러다가 중공군 내려와가지고 1.4호 때 경기도 남부까지 밀려갔잖아요. 예. 또 인민위원회 생겼어. 이게 뭡니까 이게? 누가 잡을 때마다 그냥 상대 진영은 21세기 색출해내는 이런 식으로. 백조 대낮에 예. 참나 이렇게 출렁대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이 신분 보장이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나와서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란 특검에서 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하는데 내란 선동 혐의를 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본질보다는 뭔가 좀 격가지 수사를 좀 네.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격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건드리는데 실패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이제 새벽에 이제 조태영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구속되긴 발부된 했습니다만. 거는 뭐 예. 조은석 씨의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이거라도 한 건 했네 속으로 그러겠지만 사실 그 처음에 그러니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산이 떠내려갈 것처럼 시끄러운데 쥐새끼 한 마리 나타나고 끝났다. 네. 거의 지금 그런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긁어서 뭐 부스럭이라도 더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격가지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노만성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한창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본인도 좀 힘들다면서 지금 휴가를 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뭐 곧 그만둘 것 같다라는 전망은 나오는 것 같아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지금의 어떤 일련의 행동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기 몸에 맞지 않은 큰 옷을 입어서 그 바지단에 걸려가지고 자빠지는 그런 형국 아니냐. 예. 자기 머리에 맞지 않는 모자를 써가지고 눈을 가려서 아무데나 막 부딪혔다가 지금 아파 죽겠다고 호소하는 거 아니냐. 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
최근 들어가지고 총장을 임명 안 하고 총장 대행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드물지 않아요? 그렇죠. 정권도 바뀌었는데. 요번에 정성호 장관이 나는 총장 대행하고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만약에 총장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총장은 제일 큰 역할이 외풍을 막아내는 겁니다. 온몸으로 막아내고 지켜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수사 지휘 들어오면은 사표 내고 이렇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를 그 사람의 제1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보다 큰 옷 입게 만들어 놓고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차관하고 다 동기입니다. 네. 중앙지검장하고 예. 형 큰일 났어. 장관 지금 뭐 난리 났네. 뭐 아마 이랬을지 않았을까. 이진수 차관과 노만석 대행이 동기죠. 29기 동기. 예. 저 중앙검사장도 동기고. 네. 정진우 지검장. 예. 그러니까 급을 차관급으로 낮춰가지고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지금 했던 거 아닌가.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대행이라도 총장인데 그러면 거기에 만든 결의를 보이고 지켜냈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는 아유 야,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뭐 보면서 난리 났다 항소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후배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유 나도 골치 아파 나도 하느라고 했어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하면서 주저리 뒷얘기하는 거 참 모양 빠진다. 예. 진나라 황제 진시 황제의 막내 아들 호해라고 있습니다. 네. 진시 왕이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세 황제가 들어와서 몇 년 만에 통 말아먹고 조고의 꿰매 빠져서 그렇게 됐죠. 저는 진나라 말아먹은 호해가 자꾸 생각이 나요. 노만석 대행을 보시면요. 예. 조고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지금 근데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는 노만석 대행은 지금 휴가를 낸 상태지만 또 일부 언론사들과는 통화를 계속하면서 뒷얘기 계속 전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여튼 본인이 차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세 가지 선택지 정도가 있었는데 모두 어쨌든 결론은 항소 포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진수 차관은 뭐 그런 거 없고 대검이 알아서 했다. 거의 이제 동기들 간의 진실 공방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양자가 통화했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잖아요. 이진수 차관도 예. 그 항소 포기하던 날 저녁에 노만석 대행하고 통화했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자기는 뭐 세 가지 옵션 또는 항소 포기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세 가지예요. 네. 세 가지 옵션. 근데 결론은 항소 포기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세 가지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노만석 대행이 밝히지 않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그게 제가 한번 뇌피셜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세 가지의 항소 포기로 가는 예. 그러니까 경우의 그 수. 결론은 항소 포기인데 결론은 항소 포기인데 이러하니까 항소를 포기하자. 뭐 이런 식의 앞에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예.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노만석 대행이 뭐 검찰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생각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내년에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는 건데 이제 그 보안 수사권. 네. 보안 수사권을 네가 요번에 이거 잘 해주면 보안 수사권 이거 이제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하겠다. 보안 수사권을 전제로 항소 포기.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야, 여기 대행까지 왔는데 그냥 대행 꼬리표 떼고 한번 총장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공소청 출범하면은 공소청장 너 초대 초대 공소청장. 공소청장 어떠냐? 예. 이번에 항소 하지 말고 넘어가자. 뭐 이런 거. 뭐 세 번째는 또 뭐 있겠죠.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세 가지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소 포기로 가는 건 다 결론은 똑같은데 네. 지금 신지호 의원이 예상해 보시기에는 네. 세 가지 어떤 전제 조건. 그렇죠. 네가 항소 포기를 하면 뭐 이런 옵션들이 있어라는 뭐 그런 선택지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항소 포기 항명 특검을 하자고 그랬어요. 예. 저는 이거요. 이 국민의힘이 쌍수를 들고 합시다 하고 오늘이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요, 항명이 뭐죠? 지금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네. 집권당 원내대표가.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저항하는 게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죠? 항소 포기하라. 그 명령이 내려졌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항명이라는 건 명령이 있고, 명령이라는 게 원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 또는 저항하는 게 항명이잖아요. 예. 그럼 어떤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항소 포기 말고는 없잖아요. 지휘는 안 했고 의견만 줬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좀 정신줄도 아, 놨어요. 뭐 말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자기들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면 이 항명이라고 하면 어떤 명령인지를 일단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부하들이 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니까 불복종해도 되는 그런 부당한 명령인지를 가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명특검이 아주 네이밍 잘했습니다. 이게 이게- 무조건 딱 낚아채가지고요. 이거 예. 해버려야 돼요. 이게 진짜 수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럼요. 좀 나오고요. 오늘 뭐 일부 언론의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뭐 쿠팡은 지금 다 외압이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이번 국감에서 또 나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상설 특검 하겠다는 거고 그거랑 구조가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일각의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쿠팡 그 퇴직금 그 사건이 부천지청에서 부장이 기소하려고 하는데 뭐 지청장이 막았다. 예, 그래서 국감장에서 참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죠.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거는 그거의 사이즈가 더 커진 거죠. 구조는 똑같고, 그죠? 구조는 똑같고. 그러니까 이건 뭐 특검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지금 노만석 대행의 그 자기 뭐 옹호 변호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야 나도 이런 것까지 압력이 왔는데 그래도 버티다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는 중간에 나온 게 뭐 세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옵션을 선택지가 줬는데 있었는데 뭐 그게 다 뭐 항소하지 말한 거였다 뭐 거기다 정성호 장관이 잘 선택하십시오. 신중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십시오. 이게 뭐 어떡하란 얘기야. 뭐 거기서 저는 자백이 됐다고 보고 예,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뭐 관심 없다. 아는 바 없다. 우리 일 아니다. 우리는 그런데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난 이제 앞으로 이게 용산까지 번져가느냐 마느냐가 문제지. 네, 정성호 장관까지는 이미 당첨됐다고 봐요. 이분은 제가 방송에 나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저 말하는 거 다 믿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정성호 장관이요. 내하고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정말 뭐 합리적인 것처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드를 친다고. 왜 저 장관 지명 받기 며칠 전에 서울대에 특강 나가가지고 국민들이 선거로 투표로 다 선택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대통령에 대한 예. 사건은 공소 취소를 네. 해야 된다 했죠. 그 조사하면 왜 저러냐.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22년도 12월 달, 23년도 1월 달에 김용, 정진상 그거 면해가지고 그때 난리 났잖아요. 예, 버티라. 좀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쟤들 증거 없더라. 이화영도 면해갔다고. 네, 이렇게 사부작 당기는데 뭘 합리적이고 중립적이야. 예. 그리고 제가 용산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 비서관을 3명이 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거는 비서관. 민정비서관 이태영. 이태영 비서관의 주무입니다. 네, 그 비서관들 중에서도 제일 급이 높죠.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이 뭐 공직기강 뭐 이런 아니, 그게 분들보다 아니고 이제 선임이에요? 선임이고 네, 선임비서관. 변호인단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예, 예. 이분이 여기 왜 갔겠습니까? 저도 뭐 민정 다 있어봤고, 법무부 검찰국 있어봤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이거 낚아채려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저는 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네. 조상호 정책 보좌관, 민정에 선임 행정관이 있다가 갑자기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날아갔어요. 보통 그렇게 날아가면 이거 뭐 완전히 물 먹었네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 추측은 용산하고 과천의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면 봉욱 민정수석. 수석은 저하고 법무부 검찰국 같이 근무했고 그때 형사기획과에 있었어요. 예. 지금 이거 직접 하는 거. 네. 저는 공공형사과에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 DJ 시절에 거기 사정비서관실에 있었고 저는 법무비서관실에 있었고 그 근무 다 했거든요. 거기다 대검 차장까지 했습니다. 네. 이 메커니즘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중해요. 잘 안 났어요. 아마 제 상사입니다. 기세에 눌리지 않았을까. 민정비서관의 기세에. 근데 제가 수석으로 있긴 하지만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참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지 뭐 명령 또는 뭐 지시를 한 건 아니다. 그거 보고 빵 터졌는데요. 예. 그럼 종합적이라는 게 뭐죠? 그냥 법리대로 하면 되는데 종합적이라는 거는 법리만 보지 말라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 용산 그 법무부 있잖아요. 용산을 바라봐. 과거에 이 국회에서 예. 국회 흑역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모 당의 실력자가 재선 의원인가 거기에 이제 자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네. 그 둘이 만나갖고 그 재선 의원이 배지를 만지작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렵게 단 배지인데 좀 오래 달아야 될 낀데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네. 예, 그거 만지작 하면서 참 어렵게 단 배지인데 좀 오래 달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그게 너 앞으로 내가 까라면 다 까고 내 말 잘 들어. 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근데 그 얘기 들은 사람은 완전히 얼음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 정말로 텍스트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의 분위기와 예. 두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이재용 그 삼성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했다. 예. 말로는 안 했어요. 묵시적 청탁해갖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받았어요. 예. 그럼 이건 묵시적 지위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묵시적 지위가 아니라 이거는 이 정도면 아니 그냥 신중하게 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 예? 그 배지 그거 한 것보다 더 예. 노골적이죠. 이걸 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장동 사건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좀 오래된 사건이다 대통령이 좀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대장동 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 민간업자들이 돈을 좀 덜 토해내도 되는 상황이 된 덜 거잖아요. 토해낸 게 아니고 거의 뭐 안 토해내는 토해내도 걸로 되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니까 지금 여권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냥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능한가요? 1심 판결문을 보시면은 그 몰수 추징을 하면서 지금 이 대통령의 그 재판이 연기되는 바람에 예. 이 확정 판결도 상당히 늦게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들게 됐다. 그래서 국가가 네. 관여해 가지고 그걸 몰수 추징하는 게 맞다. 그게 법률이 있어요. 네. 부정 취득 재산인가 뭐 몰수 특례법 예. 거기 보면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피해 회복을 하는 게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는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그 대신 네. 몰수 추징해서 피해자한테 환보해 주는 그게 돼 있어요. 요번에 1심 판결에서도 그 얘기 했고요. 네.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재판 중단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돼 있는데 뭘 민사는요, 원래 이런 복잡한 사건들은 민사 형사 같이 해요. 네. 그 같이 하면은 민사재판장이 지금 형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판결 날 때까지 봅시다. 왜? 국가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다 만들어요. 가포증. 네. 원고가 제출하는 가포증을 이 수사 과정에서 다 생산을 한다고. 그 재판이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은 네. 그거는 뭐 절대적인 증거 능력을 갖는 거고. 근데 그게 가다가 말았잖아요. 가다가 말았다고. 거기다가 배임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 이거 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한도 끝도 입증도 없고. 잘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거 7천 몇백억 환수하려고 소송 내면 인지대가 아마 몇 억 들걸요. 그러네요. 그 액수에 따라서 또 인지가 책정이 되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내가 변호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아, 그러니까요. 가져오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형사에서 그렇게 한 건데, 뭐, 어제 보니까 뭐, 조국 전 비대위원장? 지금도 전이군요. 예. 전이에요, 전. 네. 어떻게 형사소송법 교수했다는 분이 참 판결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예. 뭐, 민사소송 했으니까 뭐, 국가의 뭐, 추징 몰수 대상이 아니다 해갖고 망신사를 뻗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7,8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남 시민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대장동 입주자들에게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 지주. 예? 지주. 지주들. 아주 헐값에 거의 강제 매입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분들. 그다음에 대장동 분양가 훨씬 낮출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남 시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원래 지주들, 헐값에 넘긴 사람들, 그다음에 비싼 값에 분양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일단 뭐 이 민사로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